검찰. 사회의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안녕과 인권을 지키는 국가 최고의 법집행기관. 각종 범죄로부터 국민 개개인과 사회 및 국가를 보호하는 것을 기본 임무로 하며 이를 위해 범죄를 수사하고 사법경찰 관리를 지휘 감독하며 공소를 제기 유지하고 재판의 집행을 지휘하는 기관입니다. 요즘 검찰에 한국 사회의 이목이 집중돼 있습니다. 무려 4년 이상을 끌어 올해 들어서야 뒤늦게 시작한 가습기 살균제 수사부터 일명 정은호 전방위 로비 사건, 롯데와 대우조선 각종 의혹과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사건이 한둘이 아닙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사건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벌써 꽤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결과는 초라하기 짝이 없죠. 권력을 위임한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 초라함이 참담하게 느껴질 지경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수사는 정부 당국과 애경, SK를 비롯한 상당수 국내 기업을 비켜나 옥시 하나만을 조준하고 있고 그마저도 국경에 가로막혀 시원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폭스바겐 수사의 경우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죠. 전관예우는 물론 현직 판검사가 연루돼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린 법조비리 수사의 경우엔 몇몇 개인의 일탈로 사건이 마무리될 조짐이 보입니다. 롯데와 대우조선 수사 역시도 정권 실세를 겨냥하긴커녕 산업은행이나 회계법인의 구조적 문제로 확장될 가능성조차 크지 않은 듯합니다. 모든 게 꼬리 자르기며 반쪽 수사로 끝나갈 태세죠. 안타깝게도 이것이 대한민국 최고 수사기관이며 법집행기관이라 자부하는 검찰의 현주소입니다. 종놈이 주인의 상투를 잡고 흔드는 오늘의 대한민국이고요. 그럼 무비신의 영화방 방송을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더 쉽게, 더 즐겁게, 그리고 더. 안녕하세요. 무비신의 영화방 김기사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무비신의 영화방에서 다룰 영화는 국가인권위원회의 13번째 제작 영화, 인권영화라고 하죠. 시선사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영화 방송은 사실 저희 뜬구름 양 그리고 안화백 이렇게 셋이서 저까지 해서 셋이서 준비를 했었는데 실제로 녹음까지 마쳤어요. 녹음까지 마쳤지만 저의 불찰로 방송 전체를 싸그리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두 분의 짤막한 멘트 요약을 받아오긴 했지만 같이 함께 녹음한 아주 유쾌하고 재미있었던 그 녹음분은 들려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이 시선 사이에 대해서 오갔던 멘트를 어느 정도 간략하게 정리해서 오늘 방송에서 들려드리고요. 이 방송 막판에 이제 뜬구름 양과 안화백이 이 시선 사이라는 영화를 어떻게 봤는지를 덧붙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선 사이에 대한 저의 감상 들려드리기 전에 예고편부터 듣고 오실게요. 야, 너는 떡볶이가 그렇게 좋냐? 평생을 두려움 속에서 살 거야? 당신은 누구야? 아가씨, 나 부탁 하나만 들어주면 안 될까? 무슨 부탁인데? 너희들을 위해서 교문을 닫기로 했다. 이게 도대체 우리를 위한 겁니까? 학교를 위한 겁니까? 여기에 있는 한 너희들은 그냥 좀비라고 생각해. 대학 가면 사람 된다, 좀비씨. 홀그레인 머스타드 마요네즈에 와사비 마요네즈입니다. 과감한 선택이네요. 이런 맛을 내면서도 눈에 띄지 않게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어제 뭐 좋은 일 있으셨나봐요. 어떻게 하셨어요? 너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때가 왔어. 내가 다리가 너무 안 좋아서
이거 한 통만 사다 주면 안 될까, 아가씨? 저거 끌고 가면 바꿔줄 거예요. 먹고 사는 거 다 힘들어. 네. 우선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기관에 대해서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영화 시선사이라는 작품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작 투자를 하는 그런 일련의 인권영화 가운데 한 편이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마 2003년으로 기억하는데 그 이래로 이제 13년째 13편의 영화를 찍어왔습니다. 사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접 찍는다기보다는 돈을 대고 작품의 제작만 관할하고 실제로 찍는 감독의 재량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그런 영화들이라고 하는데, 또 아무래도 국가 돈, 나라 돈이다 보니까 완전한 자유는 또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역경을 딛고, 그리고 뭐 예산 축소나 그런 어려움들을 딛고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놓은 13번째 인권영화 시선사이가 되겠습니다. 우선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기관은 을지로 3가역에서 내리시면 그 건물이 있어요. 그 서울 인제백병원이라고 하나요? 그 병원 근처에 있고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 이들이 당한 인권 침해나 차별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인권 침해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차별 행위 말고 인권 침해의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뭐 구금이나 보호시설, 이런 곳들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수행과 관련해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에 조사를 할 수 있고요. 차별 행위 같은 경우에는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일반 사회단체, 또 사인들에 의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뭐 성별, 장애, 종교 뭐 이런 것들에 관련한 여러 가지 차별 행위를 진정을 받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신고를 받아서 이렇게 조사하고 뭐 개선 사항을 지적하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유엔에 있는 국제인권법 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설립된 기관이고요. 정부 당국하고는 어느 정도 독립된 위치에 있는 기관입니다. 뭐 하지만 뭐 완벽한 독립이란 있을 수 없는 부분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작하는 영화답게 그 인권영화들의 기본적인 성격은 국가인권위원회가 크게 주목하는 두 가지, 그러니까 인권침해와 차별행위, 이 두 가지의 시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시선이. 네, 그런 영화들을 주로 찍어왔죠. 기본적으로 이 시선사이라는 영화가 여러 가지 테마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단편 개개별로 가지고 있는 그 테마들이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는 경우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감독별로 각각이 원하는 영화를 찍는 자유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지만, 크게 보면 인권 침해와 차별행위, 이들을 테마로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3년 동안 성별, 사회적 지위, 장애, 출신 국가 등을 소재로 한국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차별과 폭력을 영화화하는 작업을 지원해왔던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임순례, 정재은, 여균동, 박진표, 박광수, 박찬욱, 이런 한국을 대표하는 초호화 연출진이 발벗고 나섰던 2003년작이죠. 6개의 시선이 첫 인권영화였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에 뭐 별별 이야기, 2006년에 5개의 시선, 2009년에 나라라 펭귄, 이런 영화들이 나름대로 명성을 얻었던 그런 영화들이 되겠습니다. 그간 인권위원회의 인권영화 제작 지원 프로젝트는 차별과 폭력 이전에 존재하는 시선에 주목해왔죠. 우리가 차별 행위, 그 다음에 뭐 폭력, 이런 것들이 어떤 현상이라 한다면 그 현상 이전에는 시선이 먼저 있을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 사회적 약자를 바라보는 시선, 뭐 이런 시선들이요. 이런 시선들, 일상에 존재하는 관심과 차별의 시선들, 이런 시선들이 모두 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영화의 대상이었습니다. 국내 유수의 감독들이 인권위원회 프로젝트에 합류했고요. 저마다의 시선으로 인권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해서 관객은 그로부터 스스로의 시선을 의식하고 점검하는 계기를 가져왔죠. 앞에 말씀드린 그 6명의 감독들만 해도 임순례, 한국 여성 감독 중에는 거의 맏언니격이죠.
특별히 이런 사회적 의미 있는 영화들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뭐 동물 문제부터 해서 여성 문제, 뭐 그냥 기본적인 인권 문제, 그리고 그 황우석 사태 다뤘던 영화도 찍으셨잖아요. 네, 그런 분이고, 정재은 감독 하면은 아마도 고양이 관련한 그 영화 이름이 지금 기억이 확실히 안 나는데, 배두나 씨 나왔던 그 영화로 유명하죠. 여균동 씨도 많이들 아실 것 같고, 박진표 감독, 그 다음 박광수 감독, 박찬욱 감독, 다 유명한 감독들입니다. 나중에 이제 류승환 감독도 있었고요. 네, 이런 유명한 감독들이 많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때로 이들 인권 영화가 시대에 뒤처진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거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정관념을 확대 재생산한다는 등의 비판을 받기도 했죠. 아무래도 사회적인 그런 시선 문제에 천착하다 보니까 그 시선을 오히려 강화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장애에 관한 경우가 특별히 그러했던 것 같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뭐 공감을 더욱더 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의식할 수 있게끔 한다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인권위원회로부터 제작 지원을 받는 탓에 일정한 틀을 벗어난 파격적인 작품이 나오지 못하게 된다. 뭐 이런 비판도 제기됐던 게 사실이죠. 일각에선 인권이란 주제에 매몰돼서 감독 본연의 색깔을 잃어버린 영화들이 줄을 이루고 있어서 지루하다 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인권영화 프로젝트는 13년 동안 이어져 왔죠. 그간 수많은 관객이 극장에서, 학교에서, 집에서 인권영화를 감상했고 연출자 각각이 천착한 시선에 대해 함께 고민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 점만으로도 인권위의 영화 제작 프로젝트는 나름의 성과를 거뒀다고 하겠습니다. 올해 개봉한 인권영화는 시선사이라는 작품입니다. 최익환, 신현식, 이광국이라는 비교적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3명의 연출자가 각기 한 편씩 감독했죠. 각기 한국영화 제작 부문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들로 저마다 색깔이 있는 연출 스타일을 지녔다고 평가받습니다. 특별히 이광국 씨 같은 경우에는 홍상수 감독 영화들의 조연출도 맡고 뭐 그랬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뭐 이들 각각이 아직 충분히 여물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한국 영화를 애정하는 관객이라면 시선 사이가 이들 가능성 있는 연출자들의 깜냥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 시선 사이는 각기 30분 내외의 3편의 단편을 묶은 작품입니다. 첫 번째 영화는 최익환 감독의 우리에겐 떡볶이를 먹을 권리가 있다 인데요. 학교의 방침에 따라 쉬는 시간에 학교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된 여고생들이 떡볶이를 먹기 위해 벌이는 소동을 발랄하게 그렸습니다. 갖은 역경과 맞서서 마침내 떡볶이를 먹으려는 여고생들의 분투에서 학습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한국의 교육 현실을 풍자하고 비판하려는 감독의 의도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다만 떡볶이를 먹겠다는 주인공들의 욕구가 이거를 제한하는 학교의 방침에 비해서 지나치게 가볍고 비현실적으로 묘사돼서 보는 이의 공감을 사기 어렵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죠. 이 뜬구름양 같은 경우에도 이 영화가 다소 공익영화 같다, 공익광고 같다라는 표현을 많이 했는데 제가 볼 때도 좀 그랬어요.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오히려 아름답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뭔가 깨끗하고 포카리 스웨트적으로 보이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미디적인 요소를 다분히 가진 작품답게 장르성에 기대서 현실의 문제를 유쾌하게 승화시키는 솜씨를 저는 기대를 했거든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공감과 재미 사이에서 무엇도 잡지 못했다는 평가가 적절할 듯 싶습니다. 진짜 웃겼거나 아니면 보다 직접적으로 현실적이었거나 했다면 제가 그 학생들 시절을 겪지 않았던 게 아니기 때문에 공감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좀 공감하기 어려운 너무 유쾌하게 그리려다가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그려진 부분이 있지 않나. 근데 비현실적인 것도 확 나아가지 못해서 재미나 코미디적 요소가 떨어지지 않았나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영화는 신현식 감독의 과대망상자 가로 열고 들입니다. 3편의 작품 가운데 가장 실험적이라 할 만한 구성의 영화고요. 오래 묵은 아이돌 그룹 신화 소속 김동완이 주연을 맡았습니다. 김동완 외에도 오광록이라는 인지도 높은 배우가 출연했으나 시선 사이를 본 많은 관객들이 과대망상자들을 가장 견디기 어려웠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영화는 국가기관 혹은 그에 준하는 단체로부터 감시당한다고 생각하는 한 남자가 주인공이죠. 요즘에도 국정원이 좀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국정원의 냄새가 솔솔 풍기는 그런 작품이 되겠어요. 철저하게 외부 세계로부터 차단된 삶을 살아가려 하는 이 주인공이 우연한 계기로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일련의 사람들과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죠. 철저히 판타지적이고 코미디적인 분위기의 영화지만 전반적으로 새롭고 신선한 세계관을 던져주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지루하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라 하겠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흥미롭거든요. 많이 보지 못한 광경들이 펼쳐지기 때문에 흥미롭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 흥미를 쭉 이어가지 못하고 어느 순간에 이 주연 배우인 김동완 씨가 사라져버리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집중하기 어려운 에피소드들이 펼쳐지면서 총체적 난국으로 빠져버린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개인에 대한 국가의 감시와 그로 인한 폐해를 보이는 영화가 판타지와 코미디 사이의 어딘가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게 아쉬움으로 남아요. 실존하는 문제를 보다 사실적으로 엮어내거나 아예 직접적이고 파격적인 시도를 감행했더라면 이보다 훨씬 볼만한 영화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TV 시리즈 같은 데서는 특별히 이육사 이 시인을 연기했던 드라마 스페셜 같은 게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김동완 씨가 거기 나왔을 때는 나름 괜찮은 연기를 펼쳐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걸로 알거든요. 연기 욕심도 되게 많은 그런 아이돌이고, 아이돌이라고 하긴 좀 나이 들었지만, 그런데 이번 영화 진출은 좀 무리수였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화는 이광국 감독의 소주와 아이스크림입니다. 소주가 표준어라고 하던데 저는 소주가 좀 더 좋네요. 네, 이 소주와 아이스크림, 이 영화가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았어요. 뜬구름 양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우리 안화백님은 아니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셨죠. 청년 실업 문제와 기업의 청년 착취, 그리고 빈곤, 연대의 파괴, 이런 문제 등을 두루 드러내는 작품인데요. 아무래도 지금 말씀드린 청년 실업 문제, 기업의 청년 착취, 빈곤, 연대의 파괴, 이런 것들이 최근에 발생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 국가인권위원회라는 어떤 확고한 자본을 가진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제작 지원을 받아서 감독이 찍어낸 영화라면 저는 조금 더 실험적이었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제가 오히려 2, 3년 이상 뒤쳐져 있는 모습이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이 지적은 늦었지만 영화의 완성도 같은 경우에는 앞에 두 작품보다 더 높았다고 생각해요. 영화적으로 흥미로운 표현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고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트릭이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널리 알려지진 못했지만 많은 작품에서 꾸준히 제 역할을 하고 있는 박주희 씨가 간만에 주연을 맡아서 여러모로 분투하고 있습니다. 이 박주희 씨 매력적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이게 스스로 고추서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잖아요. 하지만 이 낮은 곳에 처한 이들이 서로 기대고 의지하면서 당면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게 이 영화의 테마였던 것 같아요. 이광국 감독이 소주와 아이스크림에서 전하는 메시지는 다소 뭉툭하고 늦긴 했어도 여전히 유효한 울림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성급한 희망을 주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암울하게 그려내지도 않고, 어떤 가능성과 여지를 남겨둔다는 점에서 매력도 있었고 표현의 방식도 매력적인 부분들이 있었어요. 아마도 세 편 가운데서는 제일로 치는 관객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인권이라는 커다란 주제 아래서 각각의 영화의 통일성을 기하는 세부 주제들이 이어지지 않았다는 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게 시선 사이의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틀이 없어서 자유롭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틀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더욱 큰 자유를 추구하는 뛰어난 연출자를 보고 싶은 마음이 개인적으로는 컸어요. 그냥 일반적인 상업영화를 아니면 봤겠죠. 네. 그래서 조금은 더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제약만큼 창작자를 자극하는 것도 없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무비시네 영화방 방송을 오늘 여기서 마칠까 하는데, 시선 사이에 대한 이야기 많이 말씀드렸고, 저는 일단 이 영화 크게 평가하자면 보말입니다. 보말. 네. 시선 사이라는 제목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시선 사이가 왜 제목이 시선 사이일까 생각해 봤는데, 내 시선이 머무는 곳이 좀 제한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이제는 더 이상 내 시선이 머물지 않는 곳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선,
머물지 않는, 나의 시선들이 머무는 곳들, 그 사이에 있는 공백의 지점, 내 시선이 머물지 않는 그곳에도 누군가가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간략하게 이 영화에 대한 뭐 한 줄 평이랄까, 그렇게 해본다면, 내 시선 비켜난 그곳에 누군가 살고 있음을 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영화 보말들이고요. 이제 저희 안화백님과 뜬구름냥님이 이 영화를 어떻게 봤는지 간략한 멘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말 재밌게 끝내주는 녹음했는데 오랜만에 친한 친구들 만나서 그게 통째로 날아가게 돼 무척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저희 무비시네 영화방 오늘 방송 재밌게 의미있게 들어주셨다면 별점, 추천 뭐 이런 거, 하트 이런 거 있으시면 눌러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셔도 좋고요. 또 저희 무비시네 영화방 소모임, 그 소모임이라는 어플 검색해서 다운받으셔서 찾아오시면 저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 진짜 방송 마칠게요.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우리 안화백님, 우리 안화백님의 안녕하세요. 목소리를 네. 따로 녹음하게 되는데 저희가 지금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네, 데이터가 사라져서 그죠. 가끔 정말 귀한 거는 사실 가질 수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뭐 저랑 김기사랑 또 모 양께서 네. 녹음했는데 그건 이제 저희들만의 시간으로 남겨두고 짧게 코멘트하고 김기사 혼자 다 캐리 하시겠다고 네, 진짜 제가 이 녹음 어플의 문제로 이 같이 녹음한 파일을 싸그리 날려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안화백님의 말씀, 이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네네. 먼저 이제 영화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아 그렇죠. 이거 어디서 들어본 얘기 같은데 네, 크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감상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뭐 줄거리는 김기사께서 말씀을 하실 것 같으니까 네. 저는 첫 번째 영화 굉장히 발랄하고 재밌었지만 뭔가 그 떡볶이라는 주제가 네. 자기가 목표가 그렇게 와닿지는 않았다고 생각해요. 물론 하고 싶은 말은 충분히 전달이 됐죠. 또 학생 인권이라든가 우리가 청소년기에 유의해야 되는 그런 가치들에 대해서 네. 이야기하는 거였고 두 번째는 아까 김 기사께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어떻게 봤냐면 그 정신병에 관해서 과대망상 그러니까 그 정신병에 대해서 말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김동완이 보는 어떤 그 허상들 그래서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가 네.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따가 김 기사께서 아주 잘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이게 앞에 들어가나요? 뒤에 네, 들어가나요? 아마 이게 뒤에 들어갈 겁니다. 아, 그래요? 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또 다르게 와닿았지만 굉장히 좀 막 몇 개 국어로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왜 넣은 거지? 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었어요. 감독의 의도를 알고 싶어요, 저는. 예, 물론 그 과대망상이라는 주제를 증폭시키기 위해서 뭔가 했을 수도 있겠는데 전혀 와닿지 않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잤습니다. 예. 제가 제일 좋게 본 영화를 자셨군요. 예, 초반부터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은 말하면 알겠지만 주인공이 언니를 찾아가가지고 문을 쾅쾅쾅쾅 두드리는 장면에서 깼어요. 아, 그래요? 하지만 뭐 그리고 또 저는 원래 영화를 볼 때 그렇게 판타지적 요소가 들어가면 잘 안 와닿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었는데 그 소주병을 매개로 그 아주머니의 인생을 들여다보는 거라든가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소주랑 아이스크림 먹고 살 수가 있지? 물론 정말 가난해서 그렇게 살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잘 와닿지 않았고요. 그냥 전반적으로 영화에 대한 뭐 주제 넘게 총평을 하자면 왜 나라 돈을 이렇게 뭐 인권이 다니세요? 인권이? 인권이가 이거를 영화를 만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반인들에게 인권에 대한 어떤 감수성을 심어주고 인권이 이렇게 중요하다를 알리는 건데 이렇게 실험적으로 만들면 영화를 좀 어느 정도 보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인권에 이미 감수성이 있는 사람들 그 영화 인권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아도 될 사람들에게 뭐 하는 건 좋죠. 하지만 이 영화의 목적은 제 생각에는 인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도 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 그런 거니까 좀 더 대중적이고
좀 더 덜 실험적이게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차라리 단편보다는 하나 주제를 가지고 좀 길게 깊게 가는 게 어떨까라는 굉장히 이 업자 마인드로서 네,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이 영화 추천 비추천 보말 주신다면 어떤 거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뭐 보말 하겠습니다. 비추 줘도 되는데 지금 아. 말은 거의 비추처럼 해놓고 의 보말이에요. 근데 또 인권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지. 여자를 찾는데 나쁜 말은 하지 않고 너 잘 될 거다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보셨나 봐요? 아니요, 안 해봤습니다. 저 잘 모르겠는데요. 아, 그래요? 저는 그냥 아까 김 기사와 뭐 뜬구름 양 얘기를 들으면서 그 내용적으로 공감하는 부분들은 많았어요. 그러니까 영화 자체에 대해서 제가 뭐 형식이라든가 뭐 구성 이런 거에 공감하지 않았지만 거기 등장하는 사례들 그런 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는 충분히 되기 때문에 뭐 보셔도 뭐 그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돈은 좀 아까웠다는 제가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필름 포럼에서 왔으면 10,000원 내나요? 9,000원이었죠. 9,000원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뜬구름 양이 내고 제가 밥을 샀죠. 네. 밥이 비쌌어요? 9,000원 영화가 비쌌어요? 밥이 좀 더 비쌌던 것 같아요. 밥이 좀 더 괜찮네. 치킨을 먹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안화백님께서 보말을 준 영화 시선 사이였습니다. 다음에 뜬구름 양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자, 뜬구름 양님의 의견도 한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안화백님 이 영화 보말 주셨는데 뜬구름 양님은 이 영화 어떻게 봤어요? 전 비추할래요. 비추. 네. 네, 얘는 욕하고 보말했어요. 제가 원래 좀 마음이 여리잖아요. 욕은 다 해놓고. 저는 비추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좀 뭐랄까요? 돈과 시간을 들이고 영화관에 갈 때 가지게 되는 그 기대감에 비해서 너무 완성도가 떨어져서 좀 실망스러웠어요. 만약에 제 친구가 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꼭 와서 봐달라고 하면은 그런 거라면 갔을 것 같아요. 그때 만약에 이 영화가 이 정도였다는 걸 알았다면 돈을 주고 보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소주병이 생각이 너무 나네요. 이 영화가 크게 3개의 단편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네. 각각을 한 번씩 설명해 준다면 어땠어요? 감상이 어땠어요? 떡볶이 영화는 예뻤지만 너무 공익 광고 같았고요. 두 번째 영화는 살짝 매력적일 뻔 했는데 너무 복잡해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좀 졸렸고요. 세 번째 영화는 소주병이 너무 좋았어요. 연기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세 번째 영화는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영화 각각이 뭘 말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영화는 억눌린 학생들의 억눌린 뭐랄까요? 욕구랄까요? 그런 거? 두 번째 영화는 감시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 영화는 가난한 사람들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직설적인데 비해서 조금 뭐 이렇게 뭐랄까요? 영화가 이렇게 복잡하달까? 그런 매력이 좀 없어서 네, 덜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뜬구름 양님이 비추주시는 영화 시선 사이였습니다. 우리 안화백님은 보말, 그 다음에 뜬구름 양님은 비추인데 우리 시선 사이 이런 인권위원회 내년에도 또 영화를 찍겠지만 많이 참고하셔서 좋은 영화를 찍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게요. 지금까지 김기사 말씀하세요. 안화백 뜬구름 양이었습니다. 네,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세요.